방위비 5배를 내라.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박했죠. 하지만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꺼내든 카드에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3주 만에 미국 무기 시장 835억 달러가 한국으로 넘어갔고 동맹국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도착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내민 A4 한 장, 그 안에 적힌 세 줄이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4층 전략상황실 복도에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7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대통령 특별 성명까지 정확히 6분이 남아 있었으며 제 손에는 주한미군 단계적 재배치 이행 명령서 최종본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마크 설리번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로 17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반도에 관한 한 펜타곤에서 제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가 모든 걸 끌고 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NSC 안보부 보좌관 리처드 모건이었습니다. 키 190에 어깨가 벽장만한 체구였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주변 공기가 밀려나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가 제 앞에 멈춰 서더니 갈색 가죽 서류철을 제 가슴팍에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설리번, 서명하십시오. 저는 서류철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게 최종본입니까? 모건이 시계를 힐끗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위비 신규 협정안입니다. 현행 13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6분 안에 처리하십시오. 저는 서류철을 열어 첫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제목 아래 빽빽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고 페이지 수가 42장이었어요. 6분 안에 이걸 전부 검토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모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좌관님, 42페이지를 6분 안에 검토할 수 없습니다. 최소 이틀은 필요합니다. 모건이 제 어깨를 움켜쥐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리번, 지금 시간 끌 때가 아닙니다. 성명 나가기 전에 이게 처리돼야 해요. 서명 안 하면 자네 이름으로 된 인사 발령서가 내일 아침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협박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고 제가 거부하면 정말로 저를 잘라낼 사람이었어요. 저는 17년간 쌓아올린 커리어와 42페이지짜리 서류를 저울질해야 했고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서명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펜을 내려놓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모건이 서류철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한국은 48시간 안에 무릎 꿇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17년간 한반도를 다뤄온 경험상 한국은 안보 위협 앞에서 매번 양보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모건이 서류철을 들고 복도를 걸어 나가는 순간 반대편에서 한국 국방부 연락관이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 국방무관실 소속 대령이었고 그는 모건과 스쳐 지나가며 저를 보더니 멈춰섰어요. 설리번 부차관보님, 강민호 본부장님께서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대령이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협정 부속 8조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부속 8조라니 방금 42페이지를 검토하지도 못하고 서명한 상태였는데 부속 조항까지 확인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갔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경고인지 형식적 전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성명 발표에 집중해야 했고 부속 조항은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상황실 안으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 3개가 정면에서 푸른 빛을 뿜고 있었고 중앙 스크린에는 백악관 브리핑룸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좌우 스크린에는 서울 증시 지수와 한반도 군사 배치 현황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참모 8명이 스크린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고, CIA 동아시아 분석관 2명이 별도 모니터로 한국 언론 속보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원고를 펼치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고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오늘 저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며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합니다.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스크린 속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보며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이 성명은 2주 전부터 준비됐고 모건이 설계한 시나리오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거였습니다. CIA 분석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 증시 선물지수 급락 시작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여론이 공포에 빠지면 한국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모건의 작전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첫째, 철수 발표로 안보 공포 유발. 둘째, 증시 폭락으로 경제 패닉 조성. 셋째, 48시간 안에 방위비 65억 달러 수용. 이 세 단계가 순서대로 작동하면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였죠. 성명이 끝나고 스크린 속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보고했어요. 서울에서 NSC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용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대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혼란이 시작됐고 48시간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모건의 작전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리처드 모건은 월스트리트 출신이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15년간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했고 상대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헐값에 사들이는 걸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정치에 입문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었고 NSC 안보부 보좌관 자리에 오른 뒤로는 동맹국을 거래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모건의 본색을 본 건 부임 직후 열린 동아시아 전략회의에서였어요. 회의실에는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관료 12명이 모여 있었고 모건이 스크린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현황 그래프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한국은 현재 13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유지에 쓰는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입니다. 차액 37억 달러를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별도로 기지 건설비와 인력 지원비를 부담하고 있고 총액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모건이 손을 저으며 끊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라는 표현은 월스트리트에서 쓰지 않습니다. 숫자로 말하십시오. 한국이 내는 13억 달러는 우리 국방 예산 8,860억 달러의 0.15%도 안 됩니다. 이건 팁이에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한테 주는 팁. 몇몇 참석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건은 그런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스크린을 전환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GDP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65억 달러는 GDP의 0.4%도 안 돼요. 이 정도면 한국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공짜로 안보를 누려왔다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일깨워줘야 합니다.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보좌관님, 방위비 5배 인상은 한국 내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 오히려 동맹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모건이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리번, 자네가 17년간 한국을 다뤘으니까 묻겠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적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없었어요. 한국은 매번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일정 수준에서 양보했고 협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모건이 제 침묵을 확인하더니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한국은 겁쟁이입니다. 북한 카드를 흔들면 지갑을 열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 청와대가 발칵 뒤집히죠. 17년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모건이 복도에서 국방부 차관과 걸으며 한 말을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의 ATM이야. 비밀번호만 알면 돈이 나오는 기계라고.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 주한미군 철수 네 글자야. 그가 웃으며 차관의 어깨를 쳤고 차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쾌했지만 동시에 모건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도 했어요. 17년간 제가 본 한국은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모건의 작전은 3주에 걸쳐 설계됐습니다. 코드명은 퍼시픽 레버리지였고 핵심 골자는 이랬어요. 1단계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공식 발표해서 한국 내 안보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2단계로 48시간 안에 방위비 65억 달러 수용을 요구합니다. 3단계로 한국이 수용하면 철수를 철회하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모건은 이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을 단 3%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97%는 성공 시나리오였고 그 97%의 근거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주한미군 28,500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미군이 빠지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정부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도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비가 연 48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었지만 독자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에는 부족했고 특히 확장 억제력, 그러니까 해구사는 미국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모건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성명 발표 뒤 저는 상황실에서 한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모건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쯤 서울이 아수라장이어야 했어요. 증시 폭락, 여론 공포, 정보 혼란, 그리고 48시간 안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순서였습니다. 처음 20분은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서울 증시 선물지수가 급락했고 외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으며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주한미군 관련 단어로 도배됐습니다. CIA 분석관이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어요. 서울 증시 코스피 선물 6.8% 하락했고 서킷 브레이커 1단계 발동됐습니다. 환율도 달러당 45원 급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이 속도면 내일 아침까지 한국 정부가 움직일 거였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크린 우측 상단에 긴급 표시가 떴고 한국 공군 전투기 긴급 출격이라는 자막이 나타났어요. 참모 한 명이 즉시 해당 화면을 확대했고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기지에서 F-35A 12대 출격 확인됐고 동해 상공 전투촉에 임무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광주 기지에서 KF-21 8대도 출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출격이라니 성명 발표 30분 만에 전투기 20대를 띄운 거였어요. 이건 긴급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긴급 대응이라면 기체 점검과 무장 장착에만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30분 만에 이 규모를 띄우려면 사전에 대기 상태로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해군 움직임은? 참모가 다른 스크린을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동해와 서해 함대 동시 전개 확인됐습니다.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해함이 동해, 중부해역으로 이동 중이고 서해에서는 충무공이 순신함이 작전 해역 진입 완료했습니다. 잠수함 전대도 출항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20대, 이지스함 3척, 잠수함 전대까지 동시 전개라니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움직임이었고 한국이 우리 성명 발표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CIA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한국 언론 반응 어떻습니까? 분석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논조가 이상합니다. 패닉이 아니라 대응 보도 위주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성명 발표 15분 만에 공식 브리핑을 시작했고 내용이 사전 준비된 것처럼 체계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15분 만에 공식 브리핑이라니 보통 정부 브리핑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느라 최소 몇 시간이 걸리는데 15분 만에 나왔다는 건 원고가 미리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스크린에 한국 국방부 브리핑 영상이 떴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군은 어떠한 안보 환경 변화에도 독자적 대응이 가능한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군의 방어태세 격상이 발령되었으며
모든 작전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독자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심용 멘트가 아니었어요. 미국 없이도 된다는 선언이었고 성명 발표 30분 만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한국이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급히 지시했어요. 서울 증시 추이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참모가 화면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후 반등 시작했습니다.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반등이라니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폭락했는데 30분 만에 반등한다는 건 시장이 공포에 빠진 게 아니라 누군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국민연금이나 정부 기관이 즉각 매수에 나선 거였고 이것도 사전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메모지를 꺼내 다시 봤어요. 협정 부속 8조를 확인하셨습니까? 강민호라는 사람이 보낸 이 한 줄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 48시간이 남아 있었고 초기 대응이 빨랐다고 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형이었고 환율 불안이 지속되면 기업들이 먼저 무너질 거였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모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가득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스크린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설리번, 서울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증시는 초기 급락 후 반등 중이고 한국군이 즉각 전력 전개에 나섰습니다. 대응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모건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초기 반응이야 빠를 수 있죠.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65억 달러를 거부하면 우리는 진짜로 빼면 되고 그러면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모건이 맞았어요. 북한의 핵기업 앞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생명보험이나 다름없었고 그걸 포기할 정부는 없을 거였습니다. 모건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며 참모들을 둘러보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3일입니다. 3일 안에 한국은 무릎 꿇고 65억 달러에 서명합니다. 내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참모들이 침묵했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모건의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17년간 한국을 봐왔고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초기 반발, 중기 협상, 최종 양보. 이번에도 같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새 문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자주국방 비전 2030 실행 계획이었고 올라온 시간이 성명 발표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독자 방위체계 전환을 위한 긴급 예산 380억 달러 편성, 차기 전투기 KF-21, 추가 양산 120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가속이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80억 달러라니 이건 한국 연간 국방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긴급 편성이라는 건 국회 동의까지 이미 마쳤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기 10분 전에 이미 올라와 있었다는 건 한국이 최소 몇 주 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지만 동시에 아직 초기 단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준비했어도 주한미군 없이 북한 핵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최종 카드이고 이 카드는 절대로 무력화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펜타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올 거였고 모건의 48시간 타이머는 이미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협정 부속 8조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한 줄이 눈앞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저는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그 한 줄이 새벽까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메모지를 그날 밤 바로 확인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였어요. 48시간 타이머가 0에 도달했을 때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성명 발표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제 사무실에서 한국 국방부에 보낸 협상 일정 조율 요청서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새벽부터 들어온 메일 47통이 쌓여 있었으며 전부 한국 관련 상황 보고서였어요. 48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모건이 장담했던 마감 시한이 넘어갔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 저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실에 3차례 공식 서한을 보냈고 3번 다 동일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2 글자였어요. 검토 중. 저는 그 답변을 보며 당황했지만 동시에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고 곧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모건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에 모건이 제 사무실 문을 발로 차듯 열며 들어왔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상태였어요.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걸 제 책상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설리번, 감히 한국이 미국을 기다리게 합니까? 저는 서류를 펴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측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아직 협상 거부는 아닙니다. 모건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건 거부보다 더 모욕적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세계 최강국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한테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보내요. 모건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고 목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으며 저는 그를 17년 동안 봤지만 이렇게까지 격앙된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모건을 본 건 부임 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정도 분노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모건이 숨을 고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압박 수위를 올립니다. 주한미군 기지 폐쇄 일정을 공개하십시오. 용산, 평택, 오산, 군산 순서로 6개월 안에 완전 철수한다는 일정표를 언론에 흘리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기지 폐쇄 일정 공개라니 이건 협박의 수위를 넘어서는 거였고 실제 이행을 전제로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론했습니다. 보좌관님, 기지 폐쇄 일정까지 공개하면 한국 여론이 반미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모건이 저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효과는 한국이 걱정할 일입니다. 설리번, 자네는 지시대로 하면 돼요. 한국이 3일째 검토 중이라고 장난치는 동안 우리가 물러나 있으면 그때야말로 동맹 전체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건의 지시는 사실상 명령이었고 거부하면 제 자리가 날아갈 거였어요. 저는 기지 폐쇄 일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날 오후에 주요 언론사 기자 3명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어요. 주한미군 4대 기지 6개월 내 완전 폐쇄 검토라는 제목이 화면을 뒤덮었고 서울발 뉴스는 한국 정치권 발칵이라는 자막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지 폐쇄까지 나왔으니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5일째 아침,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생중계를 시청했고 장관의 첫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대한민국은 방위비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독자 방위 태세 전환을 위한 특별 예산 380억 달러를 긴급 편성하며 국회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협상 불참이라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시간 끌기가 아니라 거부, 준비 기간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고 5일 동안 독자 방위 예산 편성과 국회 동의를 마친 거였습니다. 장관이 계속 발표했어요. 자주국방 비전 2030에 따라 다음 사항을 즉시 실행합니다. 첫째, KF-21 전투기 추가 양산 120대. 둘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3 전국 배치. 셋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착수. 넷째,
우주 기반 조기 경보 위성 3기 발사. 총 투자 규모 380억 달러이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합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80억 달러라니 이건 모건이 요구한 65억 달러의 거의 6배였고 한국은 그 돈을 미국에 내는 대신 자국 방위력 강화에 쏟아붓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매년 65억 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380억 달러를 쓰는 게 한국에게 훨씬 유리한 투자였습니다. 방위비는 미국에 넘기면 끝이지만 독자 방위 투자는 기술과 일자리와 산업으로 돌아오니까요. 저는 즉시 모건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받았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이 협상 불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독자 방위 예산 38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모건이 3초간 침묵하다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허세입니다. 380억 달러를 어디서 끌어옵니까? 한국 경제가 그 부담을 견딜 수 없어요. 잊으면 철회합니다. 압박 유지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증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방산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이 동반 급등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주를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한국의 독자 방위 선언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건의 시나리오에 없던 반응이었어요. 독자 방위 선언 나흘 후 저는 펜타곤 3층 국제군사협력실에서 CIA 동아시아 국장 로버트 맥과이어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가 태블릿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리번, 이거 보십시오. 어제 밤 입수된 정보입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받고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부 공식 문서가 표시되어 있었고 제목은 차기 주력 전차 및 자주포 도입 최종 결정이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손에서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기존 미국 M1A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산 K2 전차 480대와 K9 자주포 672문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280억 달러이며 1차 물량은 계약 체결 후 18개월 내에 인도 예정입니다. 280억 달러라니 이건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가까웠고 원래 미국 무기를 사기로 했던 물량이 통째로 한국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저는 맥과이어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환했습니까? 에이브람스 도입이 거의 확정 단계였는데요. 맥과이어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폴란드 국방장관의 비공개 발언 기록을 보여줬어요.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 대비 성능이 동등하거나 우수하면서 가격은 40% 저렴합니다. 납기도 미국이 36개월 걸리는 걸 한국은 12개월에 맞춰줍니다. 우리가 왜 더 비싸고 더 늦게 오는 무기를 사야 합니까? 저는 그 발언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0% 저렴하고 납기가 3배 빠르다니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관료적 절차와 의회 승인 과정 때문에 납기가 늘어지는 동안 한국은 실물을 찍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맥과이어에게 물었어요. 이게 한국의 주한미군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까? 맥과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한국에 철수 카드를 꺼낸 걸 보고 미국이 동맹국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꺼낸 카드가 다른 동맹국들에게까지 충격을 준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이럴 수 있으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건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은 폴란드 M1A 도입 백지화 및 한국 K2 전환 결정이었고 내용에는 280억 달러 규모 계약 상실과 동맹국 신뢰 하락 우려를 포함시켰습니다. 모건의 답장은 30분 후에 왔고 단 한 줄이었어요. 일시적 현상입니다. 유럽은 결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건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폴란드 계약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아침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CIA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맥과이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설리번,
사우디에서 큰 거 터졌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십시오. 저는 컴퓨터를 열어 보고서를 확인했고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화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미국 패트리어트 PAC-3 추가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대신 한국산 천궁산 방공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총 150억 달러였습니다. 150억 달러라니 사우디는 미국 방산업계의 최대 고객이었고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핵심 수출 무기였어요. 그 사우디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고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UAE가 한국산 차륜형 장갑차 2,4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규모는 85억 달러였습니다. 호주가 차기 호위함 설계를 한국현대중공업 기반으로 확정했고 잠수함 기술 협력까지 포함해서 총 120억 달러 규모였어요. 노르웨이가 K2 전차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했고 루마니아와 그리스도 한국 방산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는 정보까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더했습니다. 폴란드 280억, 사우디 150억, UAE 85억, 호주 120억, 합계 635억 달러였어요.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한국이 확보한 방산 수출 계약이 63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원래 미국 무기를 사려던 물량이 전환된 거였습니다.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한국 방산 수출 급증 및 미국 무기 시장 점유율 감소 분석으로 입력했고 핵심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연간 기준 2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위에 진입했고 미국 무기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모건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즉시 왔고 모건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보고서를 들고 즉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저는 보고서 출력본을 들고 NSC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건의 방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모건이 책상 위 서류를 바닥에 쓸어 던지고 있었어요. 바닥에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모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모건이 저를 보며 제 손에 든 보고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딴 패배주의 보고서 다시는 올리지 마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폴란드, 사우디, UAE, 호주 전부 확인된 계약입니다. 모건이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반으로 찢으며 말했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해 보이면 끝이에요. 한국이 방산 수출을 늘렸다고? 그러면 우리도 제재로 막으면 됩니다. 한국산 무기에 미국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전부 우리 기술이에요. 수출 승인 안 내주면 한국은 비행기도 못 팝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KF-21에는 미국산 엔진 GF414가 탑재되어 있었고 일부 레이더 부품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수출 승인을 차단하면 한국 방산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우리가 카드를 꺼낼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고 한국은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건이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한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미국 부품 공급 제한 검토를 즉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한국 무기 도입을 재고하라는 외교 채널을 가동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모건의 지시대로라면 한국 방산 수출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반감을 더 키울 위험도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 제한 검토를 시작한 다음 날 저는 법무실로 호출됐습니다. 국방부 수석 법무관 캐서린 로이드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6분 만에 서명했던 바로 그 방위비 협정문이었습니다. 로이드가 저를 앉히더니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특정 페이지를 확대하며 말했어요. 설리번 부차관보님, 부속 8조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가 보낸 메모지의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였어요. 부속 8조. 제가 확인하지 않았던 바로 그 조항이었습니다. 로이드가 조항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둔군의 철수 또는 재배치가 실행될 경우 주둔지 내 모든 군사 인프라, 고정, 자산 및 이전 불가 장비는 주둔국 정부에 무상 귀속된다. 본 조항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철회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무상 귀속이라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기지 안에 있는 모든 인프라와 장비를 한국에 공짜로 넘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로이드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로이드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용산, 평택, 오산, 군산 4개 기지의 고정 자산과 인프라를 합산하면 약 12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이전 불가 장비, 통신시설, 방공 레이더, 활주로 등을 포함하면 150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50억 달러라니 우리가 방위비 65억 달러를 받으려고 철수를 협박했는데 실제로 철수하면 오히려 150억 달러를 한국에 넘겨야 하는 구조였어요. 받으려던 돈의 2배가 넘는 자산을 공짜로 주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로이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조항을 회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로이드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부속 8조는 양국 국회 비준을 받은 조항이고 일방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설리번 부차관보님, 이 조항은 원래 한미 양측이 합의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철수를 경솔하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역할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악셀을 밟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민호가 첫날 보낸 메모지가 지금에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부속 8조를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정에 빠졌다는 알림이었어요. 철수를 발표한 순간 부속 8조가 자동 발동됐고 우리는 철수를 강행하면 150억 달러를 잃고 철회하면 체면을 잃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모건에게 보고했어요. 모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모건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딴 조항 무시하면 됩니다. 힘이 법이에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종이 쪼가리 하나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로이드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보좌관님, 이건 양국 국회가 비준한 조약입니다. 무시하면 국제법 위반이고 다른 동맹국과의 모든 주둔 협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주둔군 협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건이 화면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수도 못하고 철회도 못하고? 로이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한국과 재협상을 통해 부속 8조를 수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가능합니다. 모건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협상 거부한다며? 그럼 끌어내야죠. 설리번, 추가 압박 방안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상회의를 끊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추가 압박이라니 지금까지 압박할 때마다 상황이 악화됐고 한국은 매번 더 강하게 돌아왔으며 이제는 법적으로까지 우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부속 8조 발견 이틀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비공식 채널로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CIA 맥과이어가 직접 가져온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체계가 완성될 경우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맥과이어에게 물었어요. 일본이 왜 한국 편을 듭니까? 맥과이어가 의자에 기대앉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무서운 겁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독자 방위에 성공하면 일본의 미일 동맹 의존 명분도 사라집니다. 일본 국내에서 그러면 우리도 방위비를 왜 내냐는 여론이 나올 거고 주일미군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분석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꺼낸 카드가 일본까지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 하나를 치려다가 동아시아 동맹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맥과이어가 태블릿을 꺼내 추가 정보를 보여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일본이 한국 방산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비공식 협촉했고 KF-21 엔진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방산 협력이라니 역사적 갈등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는 절대 손잡지 않을 거라고 봤던 두 나라가 미국 때문에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맥과이어에게 물었습니다. 나토 반응은 어떻습니까? 맥과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비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구조 변화가 유럽 안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이 나토 내 무기 표준화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종합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 폭증, 미국 무기 시장 잠식, 동맹국 이탈, 일본의 한국 접근, 나토 우려까지. 모건의 퍼시픽 레버리지 작전이 만든 연쇄 반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고,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장관실에 직접 보고를 올렸어요. 제목은 퍼시픽 레버리지 작전 부작용 및 전략 재검토 필요성이었고, 핵심 내용은 즉각적인 전략 수정 없이는 미국 방산산업과 동맹, 구조의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국방장관실 답변은 하루 뒤에 왔고, 내용은 짧았어요. NSC 보좌관과 협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사실상 모건에게 공을 넘긴 거였고, 저는 그 답변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모건은 여전히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장관실도 모건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한국 관련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고, 펜타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 항공기 엔진 시험 가동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어요. KF-21에 탑재할 국산 엔진의 지상 시험이 완료됐고, 추력이 미국산 GF414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국산 엔진이라니 모건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려던 미국 부품 공급 차단이 효과를 잃게 되는 거였어요. 한국이 엔진까지 자체 개발하면 미국 부품 의존도가 사라지고, 수출 승인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레버리지도 무력화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펜타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고,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17년간 한반도를 다뤄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제 경험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겁에 질려 무릎 꿇는 대신 독자 방위를 선언했고, 방산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렸으며 미국 부품 의존도까지 끊어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빠르게 독립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동맹국들이 하나둘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략 수정을 건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건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건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모건이 전화통을 붙잡고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기다렸고, 모건이 전화를 끊더니 저를 보며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폴란드 계약을 빼앗겨서 이사회가 날리고 의회에 로비를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이 모건에게도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방산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의회가 움직이고, 의회가 움직이면 백악관이 흔들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좌관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방향은 우리 방산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동맹, 구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건이 저를 노려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설리번, 자네는 어느 편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불쾌했지만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건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가며 등을 보이며 말했어요. 설리번,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이 물러서면 세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한국 하나한테 밀리면 중국이 보고 있고, 러시아가 보고 있고, 이란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꺾이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동시에 현실이 이미 그 논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모건은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산업과 동맹의 구조적 재편이었습니다. 모건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지시했어요. 강민호를 워싱턴으로 부르십시오. 재협상합니다.
우리 조건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조건으로 재협상한다니. 지금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할 카드가 남아있기는 한 건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강민호 본부장과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이틀 뒤에 왔고 내용은 짧았어요. 강민호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추후 통보라니 우리가 요청한 협의인데 일정을 한국이 정하겠다는 거였어요. 모건이 이 답변을 보면 또 폭발하겠지만 저는 이미 그런 반응에 무감해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워싱턴에 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고 문제는 그가 무엇을 들고 올 것인가였어요. 협상을 하러 오는 건지 통보를 하러 오는 건지. 지난 3주간 한국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협상일 가능성은 낮았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워싱턴 방문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두 한국 방산 수출 증가, 동맹국 이탈, 미국 시장 감소라는 동일한 결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강민호가 올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처음 메모지를 전달했을 때의 그 사람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던 그 얼굴, 경고도 위협도 아닌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그 태도. 그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워싱턴에 도착한 날은 철수 발표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본관 3층 협상실에서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었고 오전 10시였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실내는 어두웠으며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물잔과 노트북만 놓여 있었어요. 제 옆에는 모건이 앉아 있었고 법무관 로이드가 그 옆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으며 CIA 맥과이어가 벽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모건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난 3주 동안 그는 수면제 없이 잠을 자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실제로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협상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 하나 없는 차림이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수행원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협상에 수행원 없이 혼자 오는 건 두 가지 의미밖에 없었어요. 협상할 내용이 없거나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거나. 강민호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밀어놓았어요. 저는 그 얇은 종이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한 장이라니. 두꺼운 협상안이 아니라 단 한 장이었고 이건 협상문이 아니라 통보문이라는 뜻이었어요. 모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본부장, 재협상 조건을 논의하러 오신 거죠? 강민호가 모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재협상이 아닙니다. 절차입니다. 모건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턱 근육이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A4 용지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에는 방위비 협정 정상화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고 본문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째, 주한미군 철수 계획 전면 철회 및 현행 주둔 규모 보장. 둘째, 방위비 현행 13억 달러, 유지 및 5배 인상한 전면 폐기. 셋째,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공식 보장. 저는 3가지 조건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전면 철회, 현행 유지, 불간섭 보장이라니. 이건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방위비를 올리려던 우리가 오히려 현행 유지를 보장해야 하고 철수를 협박했던 우리가 주둔을 보장해야 하며 방산 수출을 견제하려던 우리가 불간섭을 약속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모건이 A4 용지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더니 비웃으며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항복 조건입니다. 미국한테 항복하라는 겁니까? 강민호가 여전히 앉은 채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모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 본부장, 우리도 카드가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들어가는 미국 부품 수출 승인을 차단할 수 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한순간에 멈춥니다. 강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대비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독자 엔진 개발 완료 보고서, 레이더 시스템, 국산화 일정, 항전장비 대체 공급망 확보 현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국 부품 의존도가 18개월 내에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모건이 문서를 힐끗 보더니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동맹국들한테 한국 무기 안 사도록 압박하겠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호주 전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강민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켜며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이미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화면에는 최근 3주간 한국이 체결한 방산 계약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고, 총액이 63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차기 전투기 사업 KF-21 우선 협상 대상 선정, 예상 규모 20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인도까지라니 합산하면 835억 달러였어요. 미국이 연간 무기를 수출하는 총액이 약 2,380억 달러인데, 그중 835억 달러어치 시장을 한국이 3주 만에 가져간 거였습니다. 강민호가 태블릿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동맹국들에 압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비공식 타진하셨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이해했어요. 실제로 모건이 폴란드와 사우디에 비공식으로 한국 무기 도입 재고를 요청했지만 두 나라 모두 거절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안보는 자국이 결정한다고 했고, 사우디는 아예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어요. 모건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내부 검토 후 답변하겠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72시간 드리겠습니다. 모건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72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강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부속 8조에 의거한 절차 규정입니다. 철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지 자산 귀속 절차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속 8조라는 말이 나오자 모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로이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부속 8조는 유효합니다. 72시간 후 답변이 없으면 기지 자산 귀속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모건이 로이드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습니까? 로이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양국 국회 비준 조항이라 일방 차단 불가능합니다.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A4 용지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가지 조건 수용 여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모건이 급히 말했어요. 잠깐요. 부분 수용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철수 철회는 하되 방위비는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강민호가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돌아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3가지 모두 필수 조건이고 부분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모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강 본부장, 이건 동맹국이 할 짓이 아닙니다. 강민호가 모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 톤도 올라가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맹은 위협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모건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고 로이드가 고개를 숙였으며 맥과이어가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17년간 한반도를 다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고, 동시에 한 번쯤은 누군가 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고 문이 닫혔어요. 테이블 위에는 A4 한 장만 남아 있었고 3가지 조건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건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일방적 통보입니다. 로이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절차에 부합합니다. 모건이 로이드를 노려보다가 저를 보며 지시했어요. 설리번, 대응 방안 마련하십시오. 전면 제재도 포함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전면 제재라니 지금까지 모든 압박이 역효과를 냈는데 추가 제재가 효과를 낼 리 없었고 오히려 남은 동맹국마저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분명했어요. 72시간 타이머가 시작됐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모건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의회 로비, 동맹국 압박, 국방부 내부 결집,
하지만 결과는 전부 같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의회에 긴급 로비를 걸었고 내용은 모건의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방산업체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부품을 안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미국 방산업체 매출이 추가 하락한다는 논리였어요.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모건이 설계한 퍼시픽 레버리지 작전이 공개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이 모건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방위비 65억 달러를 받으려다가 방산 수출 835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자해 행위입니다. 모건은 청문회에서 변명을 시도했지만 숫자 앞에서 논리가 무너졌고 위원장이 작전 재검토를 공식 권고했어요. 72시간의 마지막 날 아침, 모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모건이 제 앞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고 저는 그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모건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설리번, 조건 수용 건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모건이 패배를 인정하는 건 처음 봤고 그 입에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가지 전부 수용합니까? 모건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전면 제재 카드를 마지막에 한번 꺼내봅시다. 하나라도 깎을 수 있으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동맹국 중 제재에 동조할 나라는 없었고 한국은 이미 미국 의존도를 끊어내고 있었으며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부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민호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3가지 조건 전면 수용이라는 내용이었고 서한을 보내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고 내용은 짧았어요.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명은 내일 오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서명식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언론 공개 없이 국방부 회의실에서 양측 실무진만 참석한 비공개 행사였고 저는 미국 측 서명란에 이름을 적으며 3주 전 이 펜으로 방위비 협정에 서명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6분이라는 시간에 쫓겨서 서명했고 지금도 72시간이라는 시한에 밀려서 서명하고 있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한국을 압박하는 서류였고 지금은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서류라는 거였습니다. 강민호가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주간의 긴장이 끝나고 양쪽 모두 안도하는 느낌이었어요. 강민호가 회의실을 나가기 전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리번 부차관보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한미군 카투사 출신이셨습니다. 미군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근무하며 동맹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우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미동맹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맹은 함께 싸우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동맹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지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강민호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명이 끝난 합의문만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17년간 한반도를 다뤄오면서 저는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만 봤어요. 주한미군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한국은 언제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방위비를 올리면 투덜거리다가 결국 내겠거니 했습니다. 모건이 한국을 ATM이라고 불렀을 때 저는 불쾌했지만 동시에 틀리지 않았다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겁에 질려 무릎 꿇는 대신 독자 방위를 선언했고 세계 시장에서 미국 무기를 밀어내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꺼낸 모든 카드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조건을 수용하는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보릿고개에서 시작해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든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일으킨 나라.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 세계 4위에 오르며 독자방위까지 완성해가는 나라. 이 나라를 ATM이라고 불렀다니 부끄러웠습니다. 강민호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동맹은 위협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맹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지 목을 조르는 게 아닙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압박하면 굴복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밀어붙이면 밀려나는 게 아니라 밀어붙인 쪽이 오히려 밀려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미 동맹 재평가 및 향후 전략 재원이었고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라 대등하게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하늘이 보였고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3주 전 이 자리에서 모건의 서류에 서명하며 한국은 3일이면 꺾인다고 믿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판단할 때 그 나라가 강할 때가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3주 만에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17년 전략가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